자, 양도 수색합시다. 1번 결론 X 시험에 안 나와. 그러나 작년에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식에 관심만 가지신 분만 보시면 돼요. 2번 요거는 이제 시행령 규정인데요. 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또 써야 되나? 써야지. 우리 양도소, 자, 주택을 양도했어요.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뭘 받으려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가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제발 좀 요거 공인중개사 실무 나가서도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1주택에서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다 알아요. 고객도 알아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규정이 있다,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죠. 여러분은 예외를 잘 보셔야 돼요. 시험도 예외가 잘 나와요. 전통적인 출제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어쨌거나. 얘가. 그 다음에 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은 이쪽 집중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쪽으로 물어보죠. 출제어는 나쁘게.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나왔죠. 바로 그 겸용주택에 있어서 비과세 요건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였는데 얘가 뭐다? 주택과 상가의 복합 건물이다. 이때 비과세 받으시는 면적과 과세되는 면적을 구하라. 계산 문제 하나. 그거 나왔던 거죠. 근데 요거 개정된 건 요겁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예외 규정은 1세대 몇 주택이면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에서 여기 열거하고 있는 법정 사유에 해당이 되면 몇 년을 보유하지 못했어도 2년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때 가장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죠.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때는 세대 전원이 원칙적으로 이때는 몇 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2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1세대 1주택에 뭐 해준다 여러분?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다가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요 세 가지 시험에는 요게 잘 나와요. 단 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주택에서 1년 이상을 뭐 했어야 되냐? 거주는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실수요자로서 1년 이상을 거주는 했는데 자 우리 집 아저씨가 발령이 났어. 지방으로. 과천시에 있다가 과천시 공무원이었다가 세종자치시로 가는 거죠. 이해하세요? 어떤 상황이지? 그래서 세종자치시로 가기 위해서 팔았는데 문제는 2년을 보유하지 못했다 그 얘기야. 근데 2년을 보유를 못하는 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근무상으로 가는 거죠. 그럼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야.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즘 왕따 당하는 거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가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폭력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를 다른 데로 가는 경우. 이거는 잘못됐어. 지 자식이 잘못한 건데. 저는 여기 나오면 울분을 토로하는 사람인데. 아니 가해자를 저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피해자가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유로 인해서 가면은 몇 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1년 이상 1년 이상을 거주했으면 몇 년을 보유했어도 2년을 보유하지 못해서 비과세다. 그러니까 나 빨리 비과세 받고 싶어 얘들 가서 계속 맞고 오라고 그러면 되죠.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야 가서 두들겨 맞고 와 그래갖고 사실은 저는 제가 은행 다닐 때 이거를 많이 이용했어요. 이거 근무사. 왜냐면 이제 인사부에 요청을 하는 거죠. 예전에 3년 보였어요. 3년 보였어야 돼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과천시와 분당, 일산, 평촌 3분 중도시일 때는 또 거주까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꽉 채우니까 힘들어.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았고 과천시 아파트 분양받아서 있다가 그전에는 본점에 있다가
과천시로 좀 발령나해달라. 그러면 시군이 달라지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악용하는 소지가 많아갖고 과세관청이 다른 시군은 통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한 걸 말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당동 지점에서 과천 지점으로 발령났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당 지점 서울특별시야, 사당은. 근데 과천 지점 봐, 경기도. 그래, 시군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좀 이용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 노원 지점에서 근무하다 의정부 지점으로 발령났다? 여보세요? 뭐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시군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악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일반적 대중교통으로 정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지금 따져.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실무 나가실 때 무조건 시군이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 수원으로 갔다. 그럼 이게 노원에서 수원 지점 발령나면 시군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통상적인 출퇴근 가능 거리 여부를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누가 판단하는 거야? 과세관청. 그러니까 반드시 과세관청이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괜히 공인중개사 하다가 내가 판단해갖고 아이 시공 달라지죠. 그래서 전철 타고 가려면 여기 몇 시간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그죠? 전철 타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정상적인 출퇴근 가능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과세관청이 확인을 받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안 해준다. 수원 안 해준다. 그럼 병점으로 가. 씨. 그런 거야. 에이씨. 3번은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실무에서 또는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4번이 중요해. 비사업용 토지 별표 3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하여튼 올해 개정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잠깐 보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두 가지요. 그렇죠?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죠. 자, 공제 대상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뭐죠? 토지나 뭐 건물이라는 부동산이죠. 몇 년 이상 보여야 되죠, 여러분? 3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 거죠. 또 뭐 해도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누가 받을 때만 원조합원만 해준다고 그랬죠. 승계조합원 안 해줘요, 여러분. 이때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 것은 공법에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소유자가 뭐가 되는 거고 원조합원, 사업계획 승인을 이후에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승계 취득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고 승계조합원. 그래서 승계조합원은 봐도 못 봐도 못 받아요. 누구만? 원조합원만. 근데 지금 개정은 요거예요. 요거. 단 작년까지는 뭐이거나 미등기 양도이거나 뭐에 해당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런데 올해 개정된 건 이거야. 제외 대상에서 이걸 뭐 해버린 거야? 삭제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제외 대상에서 삭제한 거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게 어려워. 예외 대상에서 삭제되어 있으니까 뭘 적용하는 거 여러분? 원칙. 그러니까 결론 해주란 얘기야 이제. 뭘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 제일 약한 게 이런 거야. 예외에서 빠졌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어떡하라 그러면 원칙으로 가는 거죠. 원칙이니까 공제해주라 안 해주라? 해주라. 결론 이거야 여러분.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몇 년 이상 보야면 3년 이상을 보야면 뭘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 경우 자 이게 중요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화살표 언제부터 취득한 걸로 그래요? 200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 계산하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도 중요해. 자 2016년 1월 1일이에요. 제가
비사업용 토지 취득했어요. 비사업용 토지를 언제 취득했냐? 2012년 12월 31일 했다 봅시다. 이날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2012년 12월 30일에 취득한 토지를 몇 년 보유하면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합시다. 2011년 1월 1일 합시다. 2011년 1월 1일 날 비사업용 토지 취득했어요. 그러면 몇 년 보유하면 3년이 몇 년 되는 거죠, 여러분? 2014년 1월 1일이죠. 2014년 1월 이후에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못 받아서 작년까지는 못 받았어. 자, 몇 년 보유했다는 얘기 여러분? 3년. 근데 올해부터 양도하면은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의할 게 이거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요놈들은 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2016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 보라니. 이날부터 보유한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날부터 다시 몇 년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3년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양도하자마자 봐도 못 봐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2016년. 그러니까 얘가 설사 언제 취득한 거라도 실제 2011년 1월 1일 날 취득했어. 그러면 지금 양도하면 3년이 넘었죠? 그래도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이때부터 언제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3년을 보여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무 나가서 중요한데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러면 이전에 이미 3년, 4년, 5년, 10년 보유한 사람 있어? 그럼 10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올해 2016년 1월 1일 당장 양도한다.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왜 못 받아? 이때부터 취득한 걸 보니까 그 정권은 보유한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무에서 작년 9월 달에 이 안건이 나왔을 때 자 비사업용 토지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그랬대? 양도하라 양도하지 마라. 2015년도에 양도하라 양도하지 마라. 양도하지 마라 그래야죠. 왜냐면 2015년도까지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는단 말이야. 근데 조금 참았다 언제 양도하면 2016년 1월 1일 날 이후에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 바뀌었지 않냐.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 날 이후에 양도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컨설팅 해줬단 말이야 실제 실무에서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악용할 소지가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걸어놓은 거야. 뭘 걸어놨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이거 묻지 말고 이날에 취득한 거라 보니까 이날로부터 다시 몇 년? 3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밑에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10% 추가 과세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요 기본세율에다가 1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누지세율이 6%부터 출발해서 38%까지 갑니다. 6%, 15%, 24%, 35%, 그 다음에 38% 가는 거죠. 그래서 몇 단계? 5단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최고세율이 몇 프로에서? 38%. 그런데 얘가 무슨 토지면? 비사업용 토지면 여기다가 몇 프로 더하라는 얘기 여러분? 10%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10%. 그러면 6%짜리 대상이면은 16% 때리고 15% 대상이면은 25% 때려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작년에 넘겼으면은 2015년도에 양도했으면 뭐는 못 받았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았어도 10% 할증 과세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죠. 자, 내가 지금을 2015년도 이전에 양도해서 세율을 누진세로 적용받았을 때 세가고 내가 2016년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고 누진세를 10% 적용했을 때를 비교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럴 줄 알았는데 조건이 이번 개정되면서 이걸 걸어놓은 거지. 그럼 결론은 뭐냐?
올해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예정이었다면 작년 2015년도에 파는 게 더 유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 10%면 커요,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면은 여러분 가액이 크다고 보셔야 돼요. 몇 억짜리, 몇 억짜리. 그럼 그 몇 억에 1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여기 사당동에서도 어떤 한 분 아시죠? 비사업용 토지 이미 팔았다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받아서 갖고 양도세 왕창 나온 거. 예. 제가 아는 세무사 이렇게 해갖고 확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항상 세법은 양도한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떻게 줄여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 근데 뭐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세부담이 줄이는 거냐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한다며? 양도한 다음에 와요. 최근에 제 카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양도한 다음에 아유 그러면 사전에 확인을 받았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자 1세대 1주택 한번 말씀드렸죠. 3년 보유했어요. 그래서 지금 갑이 이걸 양도하는 거예요. 그 무슨 요건 충족했어요? 비과세 요건 충족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었냐면 주소를 자기 부모님한테 전입신고해야 나버렸어. 근데 부모님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왜 이쪽으로 옮긴 거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개인적 사정이니까.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과세, 비과세요. 이거 여러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님, 제가 지금 요거 1세대 1주택 개명기를 하나 우리 집 식구 다 요거 하나 갖고 3년 보호하고 지금 양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갖고 주소를 부모님 주소로 옮겨놨고요. 양도 현재도 이 상태에서 부모님의 명의로 뭘 갖고 있는가? 1주택. 저 과세에 비과세 물어보겠죠. 과세에 비과세요. 과세요, 과세. 왜 과세요? 1세대 2주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일로 가버렸잖아, 전입신고. 그러니까 동일세대가 돼버린 거죠. 이해하세요? 본인 명의 1주택이죠. 부모님 명의 1주택이죠. 몇 주택을 판정한다, 세법은? 2주택자입니다. 그 비과세 못 받아요. 그럼 엄청난 양도세에 두들겨 맞아. 여러분 한번 양도세 맞아본 적 있어요? 한번 맞으면 휘청거려. 몇 천만 원이 막 나가. 몇 천만이 뭐야, 양도소세는. 크면 클수록 억 단위로 가. 한번 맞아봐봐. 민계공 안 보일걸? 까불고 있어. 근데 이분이 이 상태에서 양도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한테 가면은 전문가 당연히 조언해줘야죠. 뭐라고 해야 돼요? 뭘 해줄까요? 빨리 분가시키세요. 뭐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 단일 보건시켜놓으면 각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이때는. 근데 이 상태에서 왔어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죠. 어떤 방법이냐?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라. 사정상 뭐만? 주소만 갔을 뿐이지 사실상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소득이 창출되고 있고 본인은 본인대로 소득 창출하고 있었다. 라는 걸 입증하고 나는 계속 여기서 살았다. 그래서 입증 제가 자료 몇 개 준비해서 과세관청에 한번 가보세요 그랬어요. 뭐 있을까요, 여러분? 팁. 오늘 늦은 시간에 들었는데 이럴 때 거주 관계를 여러분 그러면 사실상 뭐 했다는 걸 독립세대는 걸 입증해야 되죠.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과세관청 입증하는 거야? 양도자 입증하는 거야? 양도자 입증한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항상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여러분? 주장하는 자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각각 1세대, 1세대라는 걸 분리하는 걸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세관청은 등본 띄우니까 주민등록 등본 띄우면 여기 몇 주택, 이거 1세대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다? 별도세다. 그럼 누가 주장하는 거고? 양도자. 그럼 양도자가 이거를 내가 주소만 일로 갔지 나는 사실 여기서 뭐 하면서? 거주하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뭐 해야 되는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증명 방법에는 세법상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증명하라는 방법에 대한 세법은 없어.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세관청이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해라 그랬어요. 뭐가 있을까요? 팁으로. 이게 아파트랍니다. 아파트. 예, 첫째 합시다. 입주자 대표에서 실제 여기서 뭐하고 있었다는 거?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 입증. 관리사무소 가서 입증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생활 공과금 고지서가 일로 왔다면은, 그러니까 갑의 명의로 핸드폰 고지서, 무슨 고지서, 생활 신문 구독료가 여기로 왔으면 실제 얘가 여기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걸 갖고 가서 세무서 가서 주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과세 받아야죠. 까불고 있어. 자, 5번 갑시다. 징여이율과세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작년엔 2015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왔네요. 안 나와서 작년 수험생들은 양도소득세 등 어려운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때 자기 복이다. 매년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나왔던 게 바로 증여이율과세인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 부동산 세법이 쉬웠던 게 뭐냐면 세법에서 가장 어려웠다던 취득세,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저 세부에서 거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증여이율과세나 부당예산 부인 규정 제일 복잡한 규정 안 나왔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세 문제가 작년에 2015년도에 안 나왔습니다. 그게 복이야. 근데 올해는 나와, 씨.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요 5번 증여이월 과세인데요. 아, 이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냥 봅시다. 증여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대생 1세대 1주택소. 자, 올해부터는 고가주택인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면 예, 증여이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죠. 첫째가 뭐냐면 미등기 양도 여러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였더라도 무슨 양도면 미등기 양도 비과세 해줘? 못 받아. 예,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쓰면 못 받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할 게 바로 실무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받지 못해도 얘는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한다. 고가주택은 반드시 여러분 이거와 연결됩니다. 전액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라고요. 9억 원까지는 그대로 역시 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증여이월 과세는 뭐냐면 상속과 증여는 여러분 크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엄청난 수단이 됩니다. 자, 보세요. 갑이 취득했어요. 갑이 취득할 당시에 저는 상속과 증여를 잘 이용하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2억이 취득했어요. 그러다가 갑이 병한테 매매했어요. 양도했어요. 자, 양도가액이 7억 원이에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얼마 양도했다고요? 7억. 그럼 양도차익 얼마요?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그러면 아마 제가 봤던 이거 양도세 억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 5억. 이거 양도세 계산하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기본공제 생략하고 해도 이건 엄청납니다. 양도세. 제가 볼 때 1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그럼 7억 원에 양도해갖고 1억 원이나 가정합시다. 양도소득세가. 그럼 얼마 남는가 돈은? 6억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6억 갖고 내가 지금 판 동형 평수 이 아파트를 사 못 사? 못 사요,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무서운가. 근데 얘가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이거 상가 대봅시다. 상가. 그러면 이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뭘 하라? 증여하라. 즉 갑이 직접 양도하지 말고 누구한테? 을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하는 걸로 하라는 얘기죠. 병한테. 그러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이때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을의 보유 기간은 요만큼만 나오지만 취득가액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6억 원이었다 봅시다. 얼마? 6억 시가. 그러면 을이 얼마짜리 증여받아서 6억짜리 증여받아서 얼마 판 결과가 되는가? 7억. 그래서 양도책이 얼마 되냐? 1억이 돼버려. 그러면 이때 뭘 맞았어? 증여세와 취득세 맞겠죠? 그런데 이때 이 갑과 을이 누구면? 배우자간이면 자 우리가 제가 누차 강조했죠.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6억까지 증여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뭐는 안 내? 뭐만 내면 돼? 취득세 몇 프로 내면 돼? 몇 프로? 3.5%. 뭐에 맞춰서? 시가 표준액에 맞춰서 신고해주면 돼요. 그러면 시가가 6억 원이면 시가 표준액은 얘보다 분명히 작아요. 공시된 가액은 시가보다 낮게 나오니까. 그럼 뭐 부담하는 대신? 취득세 부담한 시 양도책이 얼마가 줄어들어? 4억 원이 줄어들죠. 4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런 거 컨설팅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사결정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장기 보유 자산일수록 직접 양도하라? 직접 양도하지 마라. 직접 양도하면 안 돼. 이해하세요? 명의를 바꿔가야 된다고. 그 명의를 바꿔가면은 과세관청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지. 실은 누가 양도하는 건데? 갑이 양도하는 건데 이거를 양도세 줄이겠다고 중간에 뭐 해버린가? 증여. 그러면서 뭘 바꿔? 부부지간에 증여세 공제받아서 증여세 안 내고 뭐만 내고? 취득세만 내고 양도하더란 얘기야. 그럼 과세관청이 이걸 가만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이때에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증여 2월 과세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이라고요? 증여 2월 과세.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관의 부동산의 회원권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 또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은 이때는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않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이 이때 취득한 걸 보게 했다는 게 바로 뭐예요? 증여 2월 과세 규정입니다. 그럼 이때 취득한 걸 보는 건 이 가액을 뭘로 봐라는 얘기야? 이걸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취득가로 잡으라는 얘기야. 보유기간 이거로 보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럼 양도책이 다시 얼마 돼버리는 거야? 5억 원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증여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라지죠. 그리고 뭐만 내? 취득세 내.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그 얘기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게 뭐다? 증여 2월 과세. 그럼 우린 피해가야죠. 피해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자, 무슨 지간이니까 정리한다서 배우자간이랬죠. 그럼 이걸 맹점을 찾아야죠. 아, 배우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일 때 적용한다 그랬잖아. 그럼 배우자가 아니면 되잖아. 어느 시점에서? 양도 시점에서 배우자가 아니면 되잖아. 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뭐 해버리면 돼? 예, 이혼하는 거죠. 아, 이혼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뭐 한다음에 양도하죠? 그 다음에 뭐 해버리니까 다시 이제 재혼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가족 관계 보면 조금 지저분해졌지. 지금 왔다 갔다 해, 지금 매덕이, 여러분.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혼한 다음에 다시 재혼하기로 한 거죠? 근데 꼭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면 굳이 갈 필요는 없다. 나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거 찾아갈 의미도 있지 않겠어? 어떤 의미가? 이해하세요? 자, 이것 때문에 또 사랑과 전쟁이 한번 나오죠. 이게 사랑과 전쟁이 나옵니다. 자기 처가 있는데 이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거야. 근데 뭘 하고 싶은가? 이혼하고 싶은데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래서 배우자한테 이걸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 이혼. 이거 갖고 이렇게 해서 재혼하면 되니까 지금 일단 이혼해달라. 양도세를 줄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처가 그런 줄 알고 그려 이혼해줬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안 돼, 아저씨하고. 실제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까지 갑니다. 이 이혼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임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증여 2월 과세가 되면은 어디로 오라 했어? 일로 오는 거죠.
근데 일로 오다 보니까 어디에 걸렸냐면 1세대 1주택에 걸려버리는 거야. 이 목적물이 뭐고? 주택이고 이걸 몇 년 이상 보유하고 걸려버리면 2년 이상 걸리면 다시 뭐가 돼? 예, 이때는 비과세입니다. 오, 해피한 겁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택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은 내가 요거 1년 보유했었죠? 남편 명의로 2년, 남편 명의로 몇 년? 2년. 처의 명의로 몇 년? 1년. 그러면 증여발령부터 몇 년에? 5년에 제3자 형태하면 일로 가라, 이날이 아니라 일로 가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뭐면 1세대 1주택이면 요 당시는 몇 년이었지만 1년이면 이걸 보니까 뭐가 돼버리는가? 비과세. 그래서 결론, 비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이월과세 적용 안 합니다. 난 세법이 너무 재밌어. 민법 이런 게 있어? 없어. 걔들 이상한 애들만 나와. 뭐 띨박이, 맞박이, 뭐 이상한 침 흘리는 애들, 뭐 사기꾼, 강박 찾고 뭐 이상한 애들만 나오잖아. 민법은 제정신 아닌 애들이 나와요. 그죠? 세법은요, PTT나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야. 고가주택이 걸려버렸는데. 이란 씨. 얼마 걸려버려? 9억. 그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증여월과세 적용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아, 적용하지 마라. 비과세 해줘라. 그래서 거기 밑줄 모두 고가주택도 증여이월과세에 적용돼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는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증여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응? 잘 봐야 돼. 증여이월과세 대상에 고가주택을 포함하는가 제외하는가? 자, 밑줄. 이거 이러면 안 돼. 밑줄.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 증여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안 한다. 그러면 제외 대상에 포함한 거니까 결론 고가주택 증여이월과세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 여러분. 이 세법이 이래서 어려워. 다시 한번 여러분 거기 봐. 현행에 가려열 제목 증여이월과세 적용 뭐라고 돼 있어? 제외 대상이다 말이야. 제외 대상. 다시 한번 요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적용 대상에서 뭐 하는가? 제외하는 거야. 이 제외하는 게 사업인정고시부터 소급해서 2년 전 증여받은 경우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가 되면 여러분 협의 매수 또는 수용. 그러면 이때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사유가 뭐라면 협의 매수나 수용은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증여이월과세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때 이 증여한 목적으로 모이면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을 보였다면 증여이월과세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목을 잘 봐. 증여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야. 제외 대상. 그 제외 대상이니까 증여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1세대 1주택이 이제 올해부터는 모두 고가주택도 포함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적용하라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6번 역시 요거는 시험과는 여러분 관련이 없어요. 다 뭐죠? 주식. 궁금하신 분만 개인적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 내비로 두시고요. 8번 보세요. 자, 결론.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물납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올해부터. 자, 잡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여기까지만 시험범위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법인세, 증여세는 이제 물납 안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물납이 됩니다. 그리고 저세 지방세 뭐 물납되죠? 재산세도 물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물납이 인정되는 것으로 옳은 것만 찾아보시오. 그러면 저 같으면 낼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결론. 지금은 우리 부동산세법 범위를 벗어나서 물납 인정되는 거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요게 시험범위죠? 그 다음에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지방세 뭐가 있다고? 재산세. 그 적어놔. 재산세도 인정돼. 재산세.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중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뭐 재산세와 종부세. 그러나 상속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빠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올해부터 물납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9번, 10번 파생 상품이죠? 여러분 시험과 관련이 없어요. 선물 옵션 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돼요. 죽습니다. 선물 옵션 했다가. 자, 나머지 뭐 11번, 12번, 13번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특히 실무 나가신 분들은 12번, 13번 이런 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12번, 13번. 이거는 다 조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알아갑시다. 내가 지방세와 관련된 감면 규정을 찾아보고 싶다. 지방세와 관련된 감면이나 면제를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방세법 특례 제한법을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 취득한 애에서 감면을 받는다. 재산세 감면 받는다. 그러면 지방세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 봐야 한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보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관련된 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관련된 감면 면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보셔야 됩니다. 실무 나가신 분들은 이런 것 좀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 농지 잘 보셔야 됩니다. 농지는 세법상 우대 규제, 우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세일 때는 그대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오고요. 국세일 때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열거 규정되고 있고요. 요거는 매년 규정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양도소득세 등 세액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쪽 보시면 자, 상속세, 증여세 결론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난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가겠다. 그런 분은 가셔도 돼요, 지금. 예, 가셔도 돼요. 그래서 나 지금 시간도 없고 뭐 굳이 관심 없으신 분은 가셔도 되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담 없이. 근데 여러분이 실제 실무 나가면 상속과 증여를 모르면 당합니다. 가려면 가. 6시니까. 자, 선택상이에요. 지금부터는. 자, 상속 갑시다.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잘 받아야 돼. 상속. 저는 실무 특강도 좀 상속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상속은. 자, 피상속이네. 피상속이네. 상속 개실 현재. 한마디로 재산가액이 다 상속세 과세 대상인 거예요. 여기 올해 상속세 증여세 대폭 개정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뭐냐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법률상 권리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인적권 뭐 이런 거 있다? 예. 아버지가 밴드 마스터다. 그래갖고 나 가수 노래 부를 때 내가 뭐 했다? 밴드 쳤다. 그럼 그분은 저작 인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나야 돼, 이거는. 아버지가 작곡가다. 뭐 갖고 있죠, 여러분? 저작권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뭐가 되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 다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골동품 갖고 있다가 과세됐다. 그것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골동품 같은 경우는 추적이 곤란하다. 다만 지금 현재 추적, 골동품에 대해서 지금 과세하도록 지금 개정돼 갖고 골동품 지금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나 기타 소득세 쪽에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자, 그런데 요때에 주의할 게 이겁니다. 상속 재산가액이 나면 여기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상속 공제. 즉, 이 상속 공제 때문에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결론.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다 해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한 거기 보시면 여기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있죠, 여러분? 자, 여기서 좀 우리가 공제인데 자, 보세요. 결론. 기초공제란 건 뭐냐면요. 기초공제는 무조건 상속 재산가에서 2억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2억입니다. 예,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요거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생계 유지비 확보 차원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인적 공제 잘 보셔야 돼요. 기타 인적 공제는요, 해당 대상자만 공제를 받는 겁니다.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자녀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자 공제,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울 때는 저는 상속세 중에서 한참 공부했는데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자녀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연장미 이렇게 외웠어요. 실제 여러분 상속세 중에서는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게 빠지면서 세법이 20문제에서 16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자녀 공제는 이거 여러분.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얼마 공제해 주냐면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확대. 오 예. 그러면 자녀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5천만 원 공제. 그래서 재벌들이 뭐가 많아요? 자녀가 많아요. 왜? 공제 받으려고요. 자녀 있기만 하면 다 무조건 연령, 성별 불문. 연령, 성별 불문. 그래서 요게 개정된대요. 작년까지 몇 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올해부터 얼마? 5천만 원. 그럼 작년에 돌아가셨으면 3천만 원 공제받고 올해 돌아가시면 5천만 원 공제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 2015년도 9월 달에 아버님한테 말해. 가시더라도 내년에 가셔야 된다고. 이거 컨트롤 해줘야 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연로자 공제는 종전에 상속이나 동거가족 중에 60세 이상 인분이 있으면 1인당 3천만 원이었다가 올해부터 개정됐어요. 이제 60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대. 그래서 이제 65세로 올렸어요. 65세. 하긴 뭐 요즘 이제 환갑잔치 안 하죠? 아니다. 젊은 오빠야. 60세는 지금. 그러면서 65세로 올리고 그 대신 3천만 원 공제했던 걸 5천만 원 공제해 줍니다. 5천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500만에서 올해부터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얘는 기대 여명 연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현재의 60세 사람이면 현재 앞으로 향후 몇 년을 더 살 것인가 이게 수명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년도에 출생하셔서 현재 지금 몇 살이시면 향후 82세까지는 평균적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측해요. 물론 여자가 깁니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먼저 가주셔야 돼요? 그건 알아서 판단해. 그래서 하여튼 여명연수 남은 연수 1년당 얼마? 1,000만 원. 장애인은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있어. 장애인 중에 누가 있다면 미성년자. 요 미성년자가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20세에서가 아니라 이제 19세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연당 500만 원 공제하던 것이 이제 얼마?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이면서 자녀가 몇 살이냐? 6세야. 그러면 자녀 공제 무조건 얼마 공제받을 수 있고요? 5천만 원 공제받아요. 그 다음에 이 자녀가 몇 살이니까 6세. 그러면 몇 세가 될 때까지 19세가 될 때까지 여명연수. 내용도 있어요. 그럼 몇 년 남은가? 13년. 13년 곱하기 얼마 공제받는다는 얘기 이제 1,000만 원 공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합하면은 얼마 공제받은 거야, 여러분? 1억 8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공제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일괄 공제 보세요. 이렇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를 합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보다 적으면 5억보다 적으면 자, 동그라미 5억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 일괄 공제는 무조건 5억 보장해 줍니다. 왜냐면 자녀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자녀가 적은 사람도 있겠죠. 난 우리 집 같으면 딱 아들 하나 딸 하나야. 이해하세요? 그리고 내가 갈 때 상속이 개시갈 때 우리 아들은 25세야. 그럼 얘는 자녀 공제밖에 없어. 미성년자도 아니죠. 자, 내가 갈 때 아들 하나 있는데 얘가 26세야.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미성년자 공제 못 받죠? 그리고 정상이야. 그러니까 모두 못 받아. 장애자 공제도 못 받죠. 그러니까 덜컥 받을 수 있는 건 못 밖에 없는가. 자녀 공제 얼마만? 자녀 공제 얼마만? 5천만 원밖에 못 받아. 다른 게 없어. 이해하세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세대가 이쪽에 많이 가잖아. 그럼 공제 금액이 없어져. 그래서 이때 이 기타 인적 공제와 기초 공제를 합해서 2억 5천만 원밖에 안 나니까 얼마 보정했다? 5. 결론. 최소한 상속 재산가액 얼마 초과된다? 5억을 초과해야만 이제 공제 따져서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야, 최소 얼마 초과된다고요? 5. 거기다가
피상속인에 누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여러분 자 아셔야 돼요.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정 상속 재산가액은 무조건 다 공제입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배우자한테 상속해주면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가액 무조건 공제 준다고. 단 너무 무제한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공제 한도를 얼마로 묶어버려? 30억. 그러니까 30억 한도 내에서 배우자한테 주는 건 상속세 과세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 상속이 개시가 되면 배우자한테 안 줍니다. 누구한테 줘요? 자식한테 준다. 자식. 그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죠? 없어. 지금 실무사 거의 배우자 몫을 잘 안 줘. 다 누구한테 주니까 자녀. 그래도 무조건 최저 5억 보장해 줍니다. 배우자 몫으로. 이해하세요?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상속해주면 상속하는 거 다 공제받아. 얼마 한도래서? 30억 한도로. 그런데 배우자 몫으로 상속을 안 해줬어. 그래도 배우자는 상속을 안 받았다고 해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야, 나 상속 안 받았으니까 가야 되겠다. 야, 살아있잖아. 그 생계 유지비 확보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얼마? 5억. 그럼 결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얼마 보장해준다? 10억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10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처가 있으면 자녀 몫으로 최저 얼마 보장해주고 5억 일괄공제. 그리고 배우자 몫으로 최저 얼마? 5억 공제.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야? 10억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그런 거 이외에도 금융재산공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속이 개시가 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와 부동산과 금융재산에 대한 포괄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과세관청은 합니다. 뭐 하라고요? 포괄조.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상속 개시가 되면.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명의로 예금했는데 그 아버님 명의 예금을 내가 다 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자금이라는 게 있어. 남자는 습관상. 이 수컷들의 세계는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수컷들의 세계는 있어. 죄송합니다. 뭐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가 되면 하여튼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반드시 포괄 줘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만 하냐? 법정 상속인만 합니다. 법정 상속인만. 그래서 내가 법률상 상속이라는 걸 증명하는 걸 입증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 요거는 국토교통부. 그러나 요즘은 많이 확대해줘요. 웬만한 은행에서 해줍니다. KB은행 같은 경우, 뭐 농협, NH 이런 데 가서 내가 누구라는 걸 법정 상속인임을 입증한 서류를 갖고 상속재산 조회로 금융재산 조회해달라, 부동산 조회해달라 그러면 제출받고 하자 형식적 요건 확인하고 당장 조회는 안 됩니다. 며칠 걸립니다.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다 뒤져야 되니까. 부동산은 전 등기부 다 뒤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뭐 했는데 조회했는데 역시나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 혹시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지 알고 조회해봤더니 역시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증여세 과세하려고 반드시 합니다. 과세관청은 반드시 합니다. 무조건 하게 됐어요. 법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알고는 A재산, B재산, C재산을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모르는 뭐가 있어? D와 E가 있어. 그럼 이걸 상속세 신고할 때 누락하겠죠. 근데 과세관청은 뭐 한다고? 다 줘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과세관청은 네가 이걸 빼먹은 걸로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들어옵니까? 가산세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신고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무주택자가 그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사는 주택은 올해부터 개정되고 최대 80%를 해주겠다. 단 5억 원 한도로 해서 요거 있다.
가업 상속공제는 여러분 그 가업을 대대로 승계받을 때 얘기고요. 영농 상속공제가 올해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공제 10억 확대해 줬습니다. 그 대신 그 밑에 세대 생략 할증과세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상속세 증여세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대 생략 증여 상속과 증여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병이 있습니다. 자, 요분이 피상속인이다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자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가 손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속이 가면은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을한테 상속세. 자, 을이 병한테 상속해주면은 또 뭐가 가세야 돼요, 여러분? 상속세 2번 가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갑이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아들 을한테 상속을 해야 돼요. 병은 상속 못 받아요. 왜? 누구 입장에서는 갑 입장에 병 상속을 못 받는다고. 손자 손녀 못 받는다고. 누구만? 갑의 자식만 받는다고. 왜? 여기까지가 핏줄이죠. 근데 여기 오는 순간 벌써 남의 핏줄이 섞여버리는 거잖아. 상속은 누구만 받는다라서? 핏줄이야, 핏줄. 그리고 나서 을이 사망하면서 병한테 가면 병이 상속을 받은 거죠? 그럼 상속세 몇 번 가세야 돼? 2번. 그러니까 재벌들은 어떻게 했냐? 아들한테도 주겠지만 누구한테도 줘요? 병한테 준단 말이야. 그럼 요걸 건너뛰었죠? 그럼 순차적으로 오면 몇 번인데? 2번인데 할아버지가 직접 누구한테 주면 손자한테 뭐에 의해서 여기는 반드시 유언으로 가야 된다. 왜?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도 사위 받고 싶으면 뭘 받아야 돼? 유언서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 유언장에 내 명이 들어간지 안 들어갔냐고. 안 들어가면 나도 밥 안 준다 그래야 돼. 밥 먹고 싶으면 내 이름 놓으라 안 놓으라? 놓으라 그러는 거야. 씨, 까불고 있어. 근데 이걸 뭐 하면 건너뛴 걸 바로 뭐라냐면 세대 생략 상속 또는 세대 생략 증여랍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상속 개시가 되면 몇 번 가셔야 될게? 2번 가셔야 될게? 건너뛰기가 몇 번만 가셔야 돼? 1번. 그게 그러면 몇 프로 할증 가셔야 하는데 상속세 30%. 다만 올해부터는 요 병이 누구면서 미성년자면서 이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얼마 초과면 20억을 초과하면 이때는 30%가 아니라 40%.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요런 할아버지 만나야 되는 거야. 손자한테 막 얼마씩 20억, 30억짜리 줄 수 있는 할아버지 만나야 돼. 씨. 자, 집에 가서 그런 할아버지 있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증여 갑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증여재산 공제. 이렇게 상속공제가 있는 것처럼 증여재산 공제도 있다. 아, 참. 단, 갑이 사망하기 전에 을이 먼저 사망했어. 뭐 했다고? 선사망. 그러니까 할아버지 갑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미 아들이 사망한 상태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받는가? 병이 받아. 그럼 이걸 뭐라 하냐면 민법상 대습상속이라 해요, 여러분. 대습상속. 그러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보내버리면 돼. 아, 우리는 지금 도덕적 윤리적으로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가끔 하다 보면 흥분하신 분들이 저한테만 뭐라 그럽니다. 아, 저는 지금 세금 문제만 얘기하는 거지. 그걸 또 게시판에 도덕 이렇게 그래 부모를 상속 받으러 보내게 하냐 이 새끼가 그러면서 조장하냐 막 그러는 분도 있어요. 이런. 그럼 요렇게 이미 갑이 사망하기 전에 을이 먼저 사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받는가? 병. 이거는 민법상 이 상속 받을 자리를 뭐 하는가? 대습해서 받는가? 대신 받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대습 상속일 때는 할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습 상속일 때는 할증 과세 안 한다. 그 말이 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자, 증여재산 공제 있죠, 여러분? 상속 공제가 있는 것처럼 뭘 받을 수 있다? 증여. 자, 밑줄 꼭 알아두세요. 배우자가 아닌 얼마? 6억. 6억.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비속이 와야 되면 5천만 원 공제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죠. 을이 증여해주고 아니 갑도 증여 할아버지가 증여해주고 조부가 그 다음에 예, 여기 부모가 뭐 해주는가? 증여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직계 존소로부터 누구한테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면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5천만 원입니다. 단 주의하십시오. 얘는 얘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억을 주고 여기서 2억을 줬어. 이렇게 할아버지가 얼마 주고 세뱃돈으로 1억 주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예. 그럼 아버지가 세뱃돈 얼마 주고 2억. 그럼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고? 얼마다고? 5천만 원이다고. 5천만 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한 금액에서 5천만 원 받는다는 얘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5천만 원 여기서 5천만 원이 아니야. 직계 존속을 합해서. 이해하시겠어요? 단 그 받는 병이 뭐라면 미성년자이면 이때는 2천만 원만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좋은 집안이죠. 자식이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막 증여해줘. 그럼 작년까지 얼마 했다가 3천만 원 했다가 올해부터 5천만 원. 사실은 요거는요. 예, 2015년도 작년에 개정하려고 그러다가 결론 이게 개정되면은 이렇게 개정되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이걸 또 모르네. 결론 이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결론은 있는 사람들이 내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야당의 극렬 반대해갖고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 서민들은 세부담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더 이렇게 줄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반대했는데 올해는 통과됐네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있는 사람 입장에서 더 공제해달라는 거고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나는 가뜩이나 소득세 다 100% 근로자 봉이야. 그러니까 다 100% 노출되는데 그만큼 재산이 있는 사람이 상속돈을 증여받는데 내는 세금을 이렇게 줄여주면 어떡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각자 입장이 다르죠. 그 다음에 올해 직계 비속으로부터 직계 존속이 증여받으면 3점에서 얼마로 인정해줘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6천 이내의 혈족과 4천 인척 있죠? 500만 원 공제받았다가 올해부터 얼마까지? 1,000만 원. 저세 형제 자매가 대표죠. 친인척. 형제 자매나 친인척 지간에 증여를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받았다 올해부터? 1,000만 원까지. 자 그럼 마지막 묻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뒷집 아저씨한테 증여받았어. 얼마 공제받아? 옆집 아줌마가 뒷집 아저씨한테 증여받았대. 얼마 공제받아? 예, 없어요. 어떤 분은 6억 그러는데 아니야. 6억 아니야? 근데 왜 이상하죠? 왜 증여했는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거 다 무슨 지간이냐 여러분? 법률상만 말합니다. 법률상. 사실상은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됩니다. 이럴 수도 있죠? 자, 갑의 배우자 정이 있는데 또 45년 관계 H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의 배우자는 제가 그랬죠? 배우자는 항상 여러분 세법상 이중적 잣대. 혜택을 줄 때는 누구만? 법률상만을 말합니다. 누가 있다? 사실상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있어. 여러분 확신하지 마. 우리 집 아저씨는 남아있는 줄 아는 게다? 아니야, 꼭 그런 보장은 없다. 그걸 알아야 돼. 이 사람들. 우리 집 아저씨는 그 아저씨도 똑같아. 그래서 누가 있다? 사실상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이때 사실상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돼요. 다시 한번 혜택을 줄 때는 누구만 말해요? 법률상만을. 그런데 불이익을 줄 때는 누구까지 포함합니까? 사실상까지. 해서 이중적 잣대입니다. 만약에 사실상 배우자가 하면 이게 계속 증가가 돼요. 예. 그래서 공제 금액이 무한대로 갈 수가 있죠. 아 그렇잖아. 지나가는 아줌마 붙잡고 나랑 사실상 좀 해줍시다.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나 공제 좀 받읍시다. 그래서 항상 결론 혜택을 받을 때는 누구만? 법률상. 불이익을 줄 때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은 요 상속과 증여는요 꼭 좀 한번 관심을 갖고 정리하시니까 실무 나갔을 때도 어떻게 요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가 또 한번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조금 많이 늦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